요즘 그 4차 산업 관련해 가지고 많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4차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하기 네. 유망한 분야라고 생각하세요? 뭔가 대단한 비즈니스가 그 안에서 나올 수 있겠죠. 네. 마치 인터넷이 보급이 되면서 거기서 뭐 네이버 같은 회사가 나오고 이랬던 것처럼 기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 창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당연히 성장 산업에 투신하는 거는 뭐 당연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 산업에 뛰어들어서 라면 사업을 하겠다, 뭐 우유 사업을 하겠다, 이거는 승산이 많이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산업에서 그런 창업의 기회들이 주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몇 가지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일단 그 산업의 흐름은 안다고 하더라도 누가 위너가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죠. 인터넷을 처음 한 게 97년도였는데 상당히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네. PC통신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시작했으니까 아. 저도 나름대로는 기술에 대해서 빨리빨리 수용을 하는 얼리 어답터 스타일입니다. 같은. 예, 얼리 어답터입니다, 저도. 그런데 당시에 생각해 보면 야후, 뭐 라이코스, 뭐 한메일 이런 것들을 주로 그렇죠. 썼지, 네이버는 저는 써본 기억 자체가 별로 맞아요. 없습니다. 야후가 대세였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네이버가 1등이라는 거를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과연 그때로 돌아가서 위너가 네이버가 될 거다라는 걸 과연 사람들이 돈을 걸고 맞출 수 있었겠느냐. 저는 그건 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최종적인 픽을 하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이제 단점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한계점일 거고요. 그리고 꼭 이제 4차 산업 뭐이다, 새로운 산업이 열린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아주 순수한 그거를 담고 있는 회사들만 생각하시는데, 뭐 인터넷이 보급된 게 꼭 뭐 네이버에만 득이된 게 아니라 인터넷을 잘 활용해서 기존 비즈니스에 접목한 곳들도 같이 수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버크셔가 가지고 있는 가이코라는 회사도 원래는 전화로 보험 가입하는 곳이지만 이제 가이코닷컴에서 이제 가입하는 비율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오래된 그 와인을 새 병에다 담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변화를 도모하는 것들도 나름 쏠쏠하게 그런 산업의 수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동의하는 부분이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그러니까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좀 짚을 수 있고 그것들이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 좀 동의를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꼭 뭐 빅데이터를 전문으로 하는 곳들만 의미가 있는 거냐? 저희도 사용할 수 있고요. 저희 회사도. 그리고 우리나라의 보험사도 그런 부분을 사용할 수 있고, 그 기술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개선을 할 수가 있고, 그게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너무 좀 맞추기 어려운 게임으로만 많이 환상을 가지고 계신 거 아닌가. 그래서 조금은 더 균형을 잡는 시선을 조금 더 이쪽으로 돌려서 폭넓게 이 산업의 변화를 이해하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신 가치 투자의 조건, 로리스크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정말 맞진 않겠네요. 지켜보는 정도?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로우 리스크일 수는 있습니다. 뭐 잡스처럼 엄청난 통찰력을 가지고 그렇죠. 있는, 손정희처럼 뭐 그 안에서도 알리바바의 그 창업자를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도 알아보는, 너는 자 거물이 될 거야라고 하는 통찰력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통찰력이 없이 뜨는 산업만 맞춘다고 해서 돈을 벌 수 있느냐는 조금은 이제 좀 떨어뜨려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요즘 그 국제 정세가 되게 불안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좀 떨어지는 그런 추세고 불안정스럽죠. 네. 근데 이제 대체 투자로 금 투자 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떠오른단 말이에요. 네.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더 오를 것이다 예측하는 네. 분도 있고, 금 투자 같은 이런 투자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에 대해서는 이제 하도 많이 물어보니까 이제 버핏이 금에 대해서 쫙 정리를 해준 적이 아, 있습니다. 그래요? 예, 자기 레터에서 정리를 해줬는데, 결론은 금은 위기의 순간에만 빛을 발하는 자산이고요. 평소에는 이제 닭으로 치면은 이제 계란을 낳지 못하는 닭, 이게 생산 수단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뭐 농장이나 아니면 뭐 기업이나 이런 데처럼 꾸준하게 어떤 소출물을 내주는 그런 걸 좋아하는 버핏의 입장에서는 나는 금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전 세계에 있는 금을 다 모으면은 뭐 입안 가득한 이제 금괴가 될 텐데, 이 스튜디오 가득한 금괴가 되겠죠. 그거에 해당하는 걸 살 바에는 차라리 나는 엑슨모빌 같은 석유 회사를 사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어떤 특정한 시기에만 빛을 발하는 자산보다는 이제 꾸준하게 이 수익력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주는 자산에 조금 더 저는 호감이 있고요.
이제 지금 같은 순간에 빛을 발하는 거를 하신 분들은 이제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고 계신 거죠. 네. 근데 늘 자산 투자라고 하는 게 그 대가를 받고 계신 분들을 따라서 하게 되면은 또 결과가 이렇게 속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미리 선투자하지 네, 않은 그렇죠. 다음에는 그것도 금이 좋다도 실은 이런 사태가 나올 걸 대비해서 미리 산 분들한테는 좋지만 그럼 지금 사는 게 좋은 거냐는 같은 거지만 시기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네. 그럼 뭐 강남 아파트를 사시는 분 똑같은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2008년도에 사신 분들은 잘 사신 거고 지금 사시는 분들은 좀 애매한 거잖아요. 그렇죠. 시기별로 다른데 금도 이 정도로 화제가 된다는 건 지금 이 투자를 개시하는 거는 정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근데 뭐 너무 비관적이다 나는 달러도 못 믿겠고 뭐 기업도 못 믿겠고 이건 정말 최악으로 가는 시나리오다라고 하면은 그런 분들은 금을 사야 마음의 평안을 얻으실 테니까 그것까지 그냥 말릴 수는 없지만 이걸 정말 투자라고 생각하신다면 과연 이게 또 어떤 이런 사태가 조금은 잠잠해질 경우에도 지금 같은 상승세를 보일 거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그 해외 투자를 시작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유망한 투자 대상국으로 그 생각하고 계신 나라가 네. 어디인가요? 저희는 다른 분들이랑 해외 투자에 대한 개념이 조금 다소 다른데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유망한 시장을 고른다기보다는 한국에서 저희가 바텀업, 소위 말하는 바텀업 식에 접근을 하게 되면 2,000개 종목 중에서 제일 좋은 거를 고를 수 있다라고 하면은 해외 투자로 넓히면 2,000개가 4,000개가 되고 6,000개가 되고 10,000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개념에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망 시장보다는 바텀업으로 국내에서 리서치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외에서도 할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면에서 제가 뭐 미국, 유럽, 일본 다 해봤는데 중국이 저희는 가장 편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일단 거리상으로 가깝기 때문에 뭐 탐방을 가거나 이런 것도 유리하고요. 그리고 종목을 발굴하려면은 종목풀이 좀 커야 되는데 이미 종목풀이 좀 크기 때문에 중국에서 고를 만한 종목이 좀 많아 보였고요. 그리고 그 문화적으로 볼 때 뭔가 우리나라를 조금 따라오는 산업들이 좀 따라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닦았던 노하우를 좀 접목해서 투자를 하기에도 좀 좋고요. 결정적으로는 매우 투기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그 기업 가치가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 한참 저희가 이제 한국은 정말 투자하기에 좋은 시기야라고 생각했던 그때가 투기적인 분위기가 이제 달아올랐을 때였거든요. 이게 롯데칠성 6만 원 하고 이러던 시기인데 오히려 저희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게 기회를 발견하기에는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중국 시장에서도 지금 뭔가 핫한 분야보다는 네. 인기 없는 종목에서 가치 있는 것들을 찾아내시는 그렇습니다. 그런 작업을 하시는 그러니까 거네요. 미국 같은 경우에 좋은 회사들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 저평가된 회사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매우 효율적인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좀 효율성이 좀 떨어지면서도 기업 자체는 좀 긴 언덕을 가지고 있는. 근데 중국이 내수 시장이 크기 때문에 뭐 잘 발굴하면 좀 오랫동안 장기 보유할 수 있는 종목으로 저희가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되게 이중적인 매력을 가진 곳이 중국이라고 생각해서 실제로 중국인들로 이루어진 팀으로 저희가 중국 시장에 한국과 똑같은 방식의 리서치를 통해서 종목들을 이제 판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 한국의 주식 시장 네. 매력이 있는 시장입니까? 다 이제 저도 해외 시장을 뭐 많이 봤기 때문에 네네. 이게 다 좋은 시장은 없고요.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좋은 기업은 많지만 매우 효율적이고 네. 그리고 절정 고수들이 많다라는 좀 한계가 있고요. 중국은 이제 기업들도 좋고 특히 뭐 경영자들 좋고 한데 이제 또 돈 잘 버는 경영자는 많지만 또 주주를 생각하는 경영자가 많지 그렇죠. 않다는 게 과거 우리나라 경영자 좀 비슷한 그런 면들이 있고 다 보면은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시장은 장단점이 뭐냐라고 일단 단점부터 얘기를 드리면은 경기 순환 종목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시지푸스의 돌처럼 뭐 경기가 좋을 때는 이게 올랐다가 아닐 때 내려갔다가 이러면 이제 주가가 크게 오르기가 힘들거든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까지는 좀 경영진들이 뭐 주주를 대하는 마인드나 이런 것들이 좀 아직도 성숙하지 않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장점은 일단 그렇기 때문에 싸다는 거고요. 이제 대내외적으로 좀 외면을 받다 보니까 싼 시장이라는 장점이 있고요. 뭐 어떤 잣대를 보더라도 뭐 개별 종목도 그 전체 시장도 특히 지금 시점에서는 매우 싸다라는 네.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경영자들의 마인드가 여전히 이제 원숙하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나쁜 데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뭐 우리나라 상속세제 하에서는 지분율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기 그렇죠. 때문에 1세대 창업자들이 높은 지분을 가지고 이게 내가 만든 회사라는 의식을 가지고 주주들을 대했을 때랑 또 세대를 거쳐서 지분율이 그때보다는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주주들이랑 좀 더 공생해야 되는 어떤 그런 배움을 하신 분들이랑은 조금 더 소통이 잘 되고 그래도 저희 같은 주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더 많이 가셔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해외 펀드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가끔 이제 저희랑 미팅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네. 요 두 가지의 한국 시장의 장점으로 접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들이 다 그런 거죠. 이런 회사들 싸다고 생각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니까 싸다고 접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일단 싸다. 예. 그리고 뭐 일본처럼 아주 안 좋은 상황에서 좀 좋은 방향으로 뭔가 가버넌스가 개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주로 이 두 가지 질문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을 접근하는 아이디어가 거기서 비롯된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그 개별 종목과 ETF 요새 한참 유행하고 있잖아요. 네. ETF 투자. 네. 개인적으로 그 두 가지 투자 방법에 대해서 어느 쪽이 한국 상황에 맞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ETF가 뭐 보편화가 많이 돼 있지만 미국으로 치면 이제 인덱스 펀드라고 이게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버핏이 인덱스 펀드의 옹호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네.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많이 어려운데요라고 하면 그냥 S&P 500 인덱스를 사서 장기 투자해라. 아, 그게 좋은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은 제 종목을 그냥 계속 고르고 있는 그러네요. 그런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의 눈높이에 맞춘 조언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 조언을 그럼 한국에 그대로 바꿔서 코스피 200을 그냥 장기 투자해라라고 한다면은 이게 효과적이겠냐 해서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 수단을 타는 종목들이 시가총액 상위를 이루고 있고 그게 또 인덱스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오래 보유한다고 해서 인덱스가 좋아질 거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보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슬프면서도 다행인 게 슬픈 거는 인덱스를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일단 네, 실천하고 계신 분들은 없고요. 뭐 버핏의 조언을 제가 경고성으로 이렇게 바꿔서 해석해야 될 이유는 없고요. 네네. 그냥 알아서들 지수의 변동성만 취하려고 하는 단기 투자를 하고 계시죠. ETF를 가지고 뭐 떨어지면 사고 좀 오르면 팔고 이렇게 박스권 트레이딩으로 활용하고 맞아요. 계시는 정도의 수준이라 그냥 지수를 좀 어느 정도 범위에서 예측하는 수단 정도에서 많이들 접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단언컨대 그 정도의 방식을 쓸 바에는 그냥 조금 더 노력해서 장기적으로 올라갈 만한 종목을 좀 고르는 게 전 개인적으로는 재미가 있던데 근데 재미도 있으면서 좀 효과적인 방법, 우리나라의 어떤 인덱스의 구조를 좀 더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들이 가장 활용하기 좋은 방법은 저는 고배당주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쉽잖아요. 배당 수익률 뭐 금리보다 높은 거 사가지고 그렇죠. 주가 안 오르면 배당 받고 주가 올라가면 이익 실현해서 또 배당 높은 거 사고 이런 방식으로 투자하는 게 제일 좀 심플하고요. 그리고 실수가 적습니다. 왜냐하면 배당 수익률이 높다는 거에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요. 네. 회사의 현금 흐름 그리고 경영진의 마인드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얘기해 주기 때문에 뭐 허접한 회사가 고배당주의인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질적인 부분도 해결할 수 있어서 매우 쉬운 방법인데 이것도 제가 정말 어떤 방송이든 간에 제가 조언으로서 얘기하지만 결정적으로 이제 재미가 좀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금리 어디서 막 0. 몇 프로 더 준다 그러시면은 막 옮기려고. 예, 수고를 감수하고 막 옮기시는데 왜 배당주는 그 4, 5%가 높다고 생각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보통 주식을 생각하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뭔가 폭등, 예, 예. 뭐 이런 고성장, 기대감이 이런, 다른 것 기대감이 같습니다. 큰 것 같아요. 네.